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예요. 정확히는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육아휴직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기는 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가 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이라도 일을 핑계로 육아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제 손을 꼭 쥐고 방실방실 웃는 아기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곤 한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마음은 육아 중인 여성이라면 모두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육아 외에는 고민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바로 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집집마다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이 겪는 일이라서 제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에게는 친정이 없어요. 정확히는 친정 엄마가 안 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평생 아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행하게 사셨어요. 아빠가 결혼을 앞두고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엄마는 아빠에 대한 의심을 싹 틔우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 일로 당신한테 의심을 받아야 돼? 내가 말했잖아. 그때 정미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고. 우연? 서울 한복판에서 결혼 전날 전 애인이랑 마주치는 게 우연이라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우연이라고 치자. 그럼 그 길로 돌아섰어야지. 왜 그냥 집까지 따라가? 주위에서 인사불성인 사람을 어떻게 길바닥에 버리고 가니? 왜 못 버려? 지가 지 몸 하나 간수 못할 정도로 취했으면 지 탓인데 왜 못 버려? 그년이 여전히 당신 마음에 있었으니까 당신도 거길 따라갔던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랬으면 내가 그냥 그 집에서 나왔겠어. 모르는 일이지. 둘이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보, 제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별것도 아닌 일로 내 숨통을 조을 거냐고. 당신은 미쳤어. 완전 미쳤다고. 늘 도돌이표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내던 부모님을 보면서 적어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곤 했어요. 그렇게 불행했던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의 장례식 내내 아빠는 한숨도 안 주무시고 엄마 영정 앞을 지키셨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죽일 듯 싸우더니 정작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애틋한 마음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빠, 잠깐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이러다 아빠 맞아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쓰러운 마음에 아빠한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눈물을 꾹 참으시며 그러더군요. 내가 네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겨우 이거 살고 갈 줄 알았다면 네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애초에 네 엄마가 그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다. 참 맑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에 변해버린 거야. 가여운 사람. 아빠는 엄마의 죽음이 마치 당신 탓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 대한 아빠의 그 감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우리 집에 찾아온 낯선 중년 남자의 말을 듣고는 아빠의 태도가 확 변해버렸거든요. 사모님 장례식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동안 사모님이 의뢰하셨던 윤정미 씨 뒷조사에 들어간 인건비랑 이래저래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요. 매달 25일이 결제일인데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지난달 비용을 못 받아서요. 엄마는 10수년 동안 아빠의 첫사랑을 뒷조사해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아빠는 중년 남자한테 계좌번호를 받고는 오늘 중에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윤정미 씨 조사한 파일인데요. 혹시 필요하실지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매달 따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중년 남자는 혹여 아빠가 돈을 내지 않을까봐 일부러 파일을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하긴 아내가 자기 남편과 남편의 20여 년 전 애인 뒷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남편이 조사 비용을 순순히 내주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답례품을 가져온 거였겠죠. 중년 남자가 돌아가고 아빠는 투명 파일에 든 보고서를 훑어보았어요. 보는 내내 아빠의 얼굴은 무척이나 참담해 보였어요. 몇 번이나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 두 손으로 얼굴에 마른 세수도 하시더군요. 자기 뒷조사도 모자라서 20년도 전에 헤어진 여자의 뒷조사까지 하다니 기가 막혔을 거예요. 파일을 손에서 내려놓은 아빠는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 물건을 죄다 거실에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모조리 집 밖에 내다 버리셨죠. 더 이상 집안에 엄마 흔적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빠는 온 집안을 뒤져가며 청소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긋지긋했던 2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정리를 마친 아빠는 죽는 순간까지도 엄마의 라이벌이었던 윤정미 씨를 찾아갔어요. 뒷조사 보고서에 그분이 11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만나는 남자도 없고 자식도 없이 혼자 꽃집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아빠는 엄마한테 복수라도 하듯이 그 여자분과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 그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결국 엄마가 23년 전에 헤어졌던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킨 꼴이 된 거죠. 아빠가 재혼을 하고 그분과 살림을 합치면서 저는 독립을 했어요. 저 역시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빠의 재혼을 찬성할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살아생전 엄마가 그렇게 증오했던 여자랑 재혼을 하다니 딸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 두 사람과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 수는 없어서 따로 집을 얻어서 살겠다고 했더니 아빠는 별 말 없이 제가 취직한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마련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풀리면 연락하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아빠가 저를 붙잡길 바랐는데 말이죠. 결국 아빠는 여자 때문에 엄마도 저도 버린 셈이었어요. 불행했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제 연애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거든요. 사귀던 사람이 결혼 얘기를 꺼내면 도망치듯 관계를 정리했어요. 나도 내 엄마처럼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고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1년 반의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을 듣게 되었죠. 미안, 난 결혼 생각은 없어. 상대가 오빠라서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찾는 거라면 난 아니야. 우리 그만 만나자. 대개 이 정도 밀어내면 화를 내거나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한 소리 하고는 다들 돌아섰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제가 가시돋친 말만 골라서 하는데도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는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저한테 정이 떨어지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떼어낼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 부모님 잘못이지.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잘못까지 떠안고 살 필요는 없어. 그걸 왜 네가 떠안아? 오히려 너한테 이런 트라우마를 만든 건 너네 부모인데.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했지? 그럼 상대를 밀어낼 생각만 하지 말고 보란듯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노력을 해. 네 인생이잖아. 남편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내 인생의 행복한 가정은 처음부터 없는 건 줄 알고 살았는데 그걸 꿈꿔도 된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 덕분에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러는 사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시댁에 와 있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간 거였지만 당시 남편과 저는 설사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결혼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장남이었던 탓에
시부모님한테 저는 첫 며느리가 되는 셈이었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은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던 때였거든요. 아버님은 마치 당연한 수순처럼 제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제고 제가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제 아빠의 존재를 알리기 싫더라고요. 아빠와 함께 따라올 아빠의 여자 때문에 더더욱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코 하나 침배 없네.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자른 건 남편이었어요. 내가 장인장모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지. 저희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결혼하겠다는 통보하러 온 거지. 이놈의 자식이? 너 지금 부모한테 협박하는 거냐? 여자에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켜. 여보, 당신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한마디 해요. 어머님이 안달해도 아버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무릎 위에 마주 잡고 있던 제 손을 보셨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손을 보시고는 툭 던지듯 그러시더군요. 지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딱히 긍정도 아닌 그 말이 제게는 격한 찬성처럼 들렸어요. 결국 저희는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감행했어요. 아버님은 무언에 지지를 해주셨고요. 덕분에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 예약을 하러 갔는데 식장 안을 둘러보다가 버진로드를 사이로 나란히 놓인 혼주석을 보게 됐어요. 순간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텅 비어있을 신부 측 혼주석을 떠올리니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간사한 마음은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연락을 할까?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아빠의 여자도 함께 따라올 게 뻔했고 설사 결혼식 당일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 부모의 치부가 시댁에 알려질까 겁나서 마음을 접었어요. 제 우려와 달리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이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우리는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냈어요.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는 식을 올린 후로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더는 제게 칼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물론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에 찾아가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긴 하셨지만요. 뭐 그 정도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괴롭히지 않는 게 어디예요.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제게 날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이 꽤 괜찮은 집안 여자랑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 마음에 드는 둘째 며느리를 드릴 생각에 저 따위한테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시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오던 날 저와 남편도 시댁에 갔었는데 저 때와는 달리 엄청 신경을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준비한 음식부터가 달랐고 어머님의 표정과 옷차림도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맞는 것처럼 모든 거에 정성을 쏟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고는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라는 표현이었어요. 동서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영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했어요. 현재 서울에 소재한 대학 몇 군데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 했죠. 교육자 집안 딸로 동서의 아버님도 대학 교수시고 할아버지도 지방의 모 대학 총장까지 지내셨다고 했어요. 동서의 친오빠도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고 했고요. 화려한 집안 스펙의 어머님은 마치 신분 상승 티켓이라도 거머쥔 사람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어쩜 집안이 이렇게 귀티가 나니? 그런 집안에서 자라 그런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쩜 이렇게 고상하니? 아가, 우리 집에 잘 왔다. 난 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앞으로 고부가 아니라 친정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꾸나. 저와 동서가 자란 환경이 다른 만큼 시어머니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동서는 혼전 임신 중이었는데도 어머님께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죠. 요즘엔 그런 거 흠으로도 안 친다. 난 오히려 일찍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아가, 넌 그저 몸조리나 잘 하렴. 만약 제가 임신한 채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천박하다느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느니 날카로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댔겠죠. 그런데도 동서한테는 혼전 임신마저도 흠이 아닌 축복이 되더라고요. 시동생의 결혼 후 어머님은 사사건건 저와 동서를 비교했어요. 비교라기보다는 잘난 작은 며느리를 핑계로 보잘것없는 큰 며느리를 상처 입히는 거였지만요. 넌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 소식이 없니? 변변치 못한 너 때문에 우리 집 서열이 엉망이 되졌니? 구제불능 같은 이라고. 넌 어쩌면 하나부터 10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냐? 그것도 체주라면 체주다. 동서의 혼전 임신은 저를 구제불능 며느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의 대단한 작은 며느리 사랑 탓에 저는 괜한 일까지 떠안게 되었죠. 큰애야, 너 노량진 시장에 가서 싱싱한 꽃게 사다가 게무침 좀 해라. 작은 애가 지난번에 네가 한 게무침을 먹어보고는 그게 자꾸 생각난다지 뭐냐? 아, 하는 김에 작은 애 좋아하는 육전도 좀 부쳐서 가져다 주고 새콤달콤하게 무침 부추도 곁들여서. 게무침을 시작으로 어머님은 저를 시켜 동서 입맛대로 음식을 해다 바치게 하셨어요. 음식 솜씨가 없는 어머님한테 저는 돈 안 들이고 편히 쓰기 좋은 도움이나 마찬가지였죠. 퇴근 후에 미친 듯이 서둘러 음식을 해다 바치거나 쉬는 날 모처럼 늦잠을 자려다가 어머님 전화에 동서 집으로 달려가기를 반복했어요. 먹고 싶다는 건 또 뭐 그리 많은지 재료비만 해도 저희 집 식비를 훌쩍 넘어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돈을 시어머니한테 받을 수도 없고 동서한테 받을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패드에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당신 두 집 살림해? 농담이라고 한 말이었지만 제 표정이 굳어버리자 남편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런 반찬은 먹은 적이 없는데 어디다 해다 준 거야? 설마 우리 집에 해다 드렸어?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툭 던지는 남편의 말에 심통이 난 저는 가시돋친 말로 받아쳤어요. 잘난 당신 재수씨한테 해다 바쳤다. 됐냐? 그걸 왜 당신이 해? 재수씨가 그러래? 결국 그날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를 시켜서 동서한테 음식을 해다 나르게 한 사실을 죄다 실토했어요. 얘기를 들은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벌건 얼굴로 겉옷을 집어들더니 현관을 나섰어요. 저도 허겁지겁 지갑을 들고 따라 나섰죠.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가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엄마가 뭔데 이 사람한테 재수씨 먹을 음식까지 시켜요? 사람 앞에 두고 비교질하는 걸로 모자라서 왜 이런 짓까지 시키냐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예쁘고 좋으면 엄마가 해다 바치든가 사 먹일 일이지 왜 엄한 사람을 괴롭히냐고요.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 사람 불려가 부려먹으면 나 가만 안 있어요.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아유, 저게 곰인 줄 알았더니 여우였네. 손아래 똥사한테 그깟 음식 몇 번 해줬다고? 지 남편한테 나를 아주 못된 시애미로 만들어놨어. 이러니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그러지.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서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 그래, 알았다. 이 못된 시애미는 앞으로 입 꾹 다물고 죽은 듯이 살 테니 아들 너는 여우 같은 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라. 아우, 내 팔자야. 죽어라 자식 키워서 이런 꼴을 당하네.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는 어머님을 보자 남편도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호출을 받고 시동생이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시동생이 혼자 온 걸 보고는 화를 냈어요. 재수씨는 같이 안 왔어?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해서 두고 왔어. 피곤해? 남의 와이프 실컷 부려먹고는 자기가 왜 피곤해? 너 재수씨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한 번만 더 이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면 그때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니네 집에 들어간 식재료비 내역 보내줄 테니까 오늘 중으로 네 형수 계좌로 보내. 네 와이프가 먹을 음식을 왜 내 와이프가 돈 쓰고 해다 바쳐야 되니?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람 네 집에 부르지 마. 또 한 번 그랬다간 내가 가서 니네 집 뒤집어 버릴 테니까. 알았어?
남편은 씩씩대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미움만 더 사게 됐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반면에 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 탓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호 때문에 차를 세운 남편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무리 내 가족들이라고 해도 당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용납 못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툭 터져 나왔어요. 그래, 어차피 벌어진 일 걱정해서 뭐해. 난 그저 내 남편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어차피 어머님한테는 미움만 받을 텐데 미움받자고 더 노력할 거 뭐 있어? 이참에 나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면 되지.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전처럼 어머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지도 않게 됐고 동서와 비교하는 말에도 상처 입지 않게 됐어요. 한 귀로 듣고 그대로 흘려버렸거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요. 그러다 보니 그간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까지 됐지 뭐예요. 그동안 내심 아이를 기다려왔는지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거실을 빙빙 돌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본가에 전화를 해서 제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시던 어머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 있죠. 결혼을 했으면 애를 갖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 밤에 전화를 해. 암튼 알았으니까 몸조리나 잘하라고 그래라.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어머님 목소리에 한참 들떴던 마음이 푹 꺼져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괜한 짓을 했다 싶었는지 좋은 말로 둘러대더군요. 엄마가 좋으면서 괜히 저러시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써. 난 앞으로 우리 아기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걱정 그만해. 난 괜찮으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누가 뭐라든 난 내 가정의 행복만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동서는 출산을 했고 남편과 저는 동서가 지내고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인사를 갔어요. 묵은 감정이 씻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축하해줄 건 축하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동서가 지내는 방이 호텔처럼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거기다 나오는 음식도 훌륭하고 각종 마사지에 몸매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시동생과 잠깐 밖으로 나가자 동서는 대놓고 자랑을 시작했어요. 굳이 어머님이 여기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싸긴 해도 돈값 하는 것이라면서요. 꽤 부담되셨을 텐데. 어머님이 동서를 많이 아끼시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비용이 얼마나 해? 뭐 옵션 선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 경우는 VIP룸에 풀옵션으로 해서 한 1,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500? 2주 산후조리 기간 동안 경차 한 대 값이 들다니 기함을 토할 일이었어요. 마침 그때 찾아온 어머님은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바로 동서한테 가셔서는 우리 교수 며느리 몸은 괜찮니? 귀한 몸인데 몸조리 잘해야지. 황금덩이 쓰다듬듯 동서 머리를 쓸어주는 어머님을 보니 더는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나왔어요. 누구는 귀한 몸으로 대접까지 받고 사는데 나는 임신을 하고도 변변한 축하 인사도 받지 못했다는 게 서럽더라고요. 내가 홀대받는 건 상관없는데 뱃속에 내 아기가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환대받지 못하는 건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남편과 아버님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한 이유로 집안일은 물론이고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나르느라 고생을 했어요. 하필 먹고 싶은 음식이 배달 어플에 없는 집 음식이라서 더더욱 그랬죠. 평소 무뚝뚝하던 아버님은 제 임신 소식에 다음날 꽃다발을 한 알음 사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축하한다시며 봉투에 용돈도 담아주셨고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넌 그저 네 몸만 잘 챙기면 된다. 네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법이니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아버님 덕에 서운했던 감정이 녹아버렸어요. 이 집안에 남편 외에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거든요.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이 넘어선 저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지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곤 했어요. 호르몬 이상 탓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저 때문에 옆에서 남편이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견뎌주는 모습을 보니 내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팜플렛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산후조리 말이야. 여기 어때?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후기가 괜찮더라고. 동서가 있던 산후조리원과는 시설도 프로그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가격은 저렴한 곳이었어요. 좋네. 거기로 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서운했어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동서한테만큼은 아니어도 저한테도 뭐 하나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출산일을 앞두고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바라지 말아야 실망도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출산을 했고 3.1kg의 아들을 낳았어요. 순간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병실로 돌아왔을 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이후로는 그곳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어요. 주변 산모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이런저런 정보 공유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친정 엄마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중에 유일하게 엄마가 없던 저는 부러운 마음을 내색 안 하려고 노력해야 했죠. 친정엄마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보석을 선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금일봉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뭘 받았냐고요? 전 제 시어머니한테 미역국 10팩을 받았답니다. 그것도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듣고 억지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네가 친정이 있기라니, 친정엄마가 있기라니, 그래서 내가 미역국 좀 사서 보냈다. 비싼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남편을 통해 집으로 웬 택배가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님이 출산 선물이라고 보낸 거였더라고요. 동서한테는 1,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해주시고 저한테는 15,000원짜리 미역국을 보내주시다니 참 너무하시죠. 그때 결심했어요. 어머님이 차등을 두시는 만큼 저도 똑같이 갚아드리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연락 올 곳이 있는지 휴대폰을 살피면서요. 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약속 있는 거면 가봐. 난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여보, 누가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괜찮아? 뭐? 내 꼴이 엉망인데 왜 여기로 불렀어? 도대체 누가 오는데?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남편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방을 나섰어요.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은 누군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데리고 온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를 보자 코끝이 시큰하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이제 내 아빠도 아니라고 마음에서 도려냈었는데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아이처럼 눈물만 터졌어요. 아빠는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시곤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마침 수유 시간이 돼서 아이를 방으로 데려오자 아빠는 그제야 한바구음을 보이시더라고요. 너 태어났을 때랑 많이 닮았구나. 아빠는 손주한테서 눈도 못 떼신 채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아빠, 한번 안아보실래요? 그 말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손주를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날 아빠와 저는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는 많이 녹아버렸어요. 아빠는 그날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을 찾아오셨고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오고도 종종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못한 아빠 노릇을 대신해 외할아버지 노릇을 하시려는 듯 손주가 쓸 침대며 옷, 장난감, 심지어 아직 읽지도 못하는 동화책까지 매번 한 알음씩 사다 나르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산후조리원비도 아빠가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왕래를 다시 하게 된 저는 엄마의 부재로 허전했던 마음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편향된 둘째 며느리 사랑에도 신경이 덜 쓰일 정도로요. 시간은 흘러 동선의 아기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동선은 내가 굳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화까지 해서는 이번 돌잔치 비용도 어머님이 대주신다고 자랑을 해대더군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가슴이 싸했겠지만 이제는 나한테도 든든한 아빠가 있다는 사실에 그리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비빌 구석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것일 줄은 몰랐어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 애 엄마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곳에서 치르게 된 돌잔치는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가 시작되려는 그때 문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어 한 중년 여성이 문을 박차고 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죽일 듯이 저희 동서를 노려보았고 여자의 등장에 객석에 앉아있던 동서의 동료 교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여자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모습에 동서는 얼굴이 허옇게 질렸고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들을 한다. 그래, 네 새끼 돌잔치라고 여기까지 기어왔니? 다들 모르는 모양인데 저 여자가 낳은 애 내 남편 자식이에요. 저 여자 내 남편이랑 붙어먹다가 나한테 걸리니까 딴 놈이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래도 애는 치울 줄 알았는데 남의 씨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 그 말에 시어머니는 동료 교수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아가, 이 말이 사실이냐? 우리 진우가 이 남자 자식이라는 게? 니네 학교 동료 교수라고 했잖니? 어서 말 못해! 동서는 울상이 돼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중년 여자가 대신 말을 이어갔죠. 교수는 개뿔. 돈 주고 교수 자리 산 내 남편이나 부모 덕에 교수 자리 꿰찬 처년이나 강단에 서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에요. 학생들 가르칠 생각은 않고 배웠다는 것들이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살았다고요. 아주머니 아들이랑 사귀면서도 내 남편이랑 모텔 드나들던 년이라고요. 손주 얼굴을 보세요. 아주머니 아들 닮은 구석에 있나? 여기 앉아있는 내 남편 얼굴이랑 반박인데 모르시겠어요? 그래놓고 이 자리에 뻔뻔히 와서 앉아있는 꼴이라니. 니들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다. 손주 얼굴과 동료 교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 하셨어요. 그리고는 기를 쓰고 동서한테 다가가서는 머리채를 잡곤 욕설을 퍼부으셨죠. 이 더러운 년이 어디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쳐?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죽어라 이 년아! 그러자 동서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밀치며 말했어요. 은혜 같은 소리 하시네. 무능한 당신 아들이랑 살아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아니었으면 어머님 아들 회사에서 잘렸어도 진작에 잘랐다고요. 내 인매가 아니었으면 영업 실적도 못 따냈다고. 잘난 교수 남편으로 살면서 은혜 받고 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상황에 하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에 바빴고 시동생은 우는 아이를 달래랴 울분을 터뜨리랴 난리도 아니었어요. 폭풍처럼 돌잔치를 휩쓸고 지나간 사건으로 결국 시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동료 교수 앞으로 소송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동생의 이혼 때문은 아니고 제 친정아빠의 재력을 알아버린 탓이었죠. 없는 줄 알았던 사돈이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돈까지 많다니까 땡 잡았다 싶었던 거죠. 동서를 두고 고귀한 집안 딸이라며 저랑은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사람 기를 죽이던 어머님은 당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저한테 살갑게 구셨어요. 얼마 전에는 뭘 하시는지 아세요? 아가, 너 이제 회사 복귀도 해야 할 텐데 우리 정우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 아들 키워주마. 시어미도 따지고 보면 엄마 아니겠니? 우리 지나간 일은 있고 고부지간이 아니라 친정엄마랑 딸처럼 살아보자꾸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잖니? 어머님의 발빠른 태세 전환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어머님, 괜한 노력하지 마세요. 전요, 동서랑 달라서 어머님 장기에 안 넘어가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고귀한 교수 며느리 칭송하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가짜나 하시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요, 어머님이 제 출산 선물로 시판용 미역국 10팩 보내주셨을 때 결심했어요. 받은 대로 갚아드리겠다고요. 저요, 앞으로 아버님만 챙길 거예요. 용돈도 아버님 것만 드릴 거고 여행도 아버님만 모시고 다닐 거예요. 어디 어머님도 차별 한번 받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구차하게 만드는 일인지 몸소 체험하시라고요. 그리고요, 미리 경고하는데요. 제 아들 몸에 손끝 하나도 대지 마세요. 제 아들 몸에 부정 타는 거 끔찍하게 싫으니까요. 아셨어요? 저는 내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적어도 어머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하시기 전까지는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단번에 풀어질 일도 없겠지만요. 하루는 시동생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동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보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라나요? 형님, 솔직히 제가 시댁에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제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그러시네요. 형님도 어머님한테 당해봐서 아시죠? 형님이 당하는 거 보면서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결혼 생활 중에 가정에 충실했다는 거 형님이 증언을 좀 해주시면.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말을 잘랐어요. 동서,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차려. 난 동서 인생에 관심 없어. 근데 이거 하나는 말할게. 사람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차라리 돈이면 갚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은 아니잖아. 어떻게 갚을 건데?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할 거냐고. 외도? 하는 건 쉽지. 근데 남의 가정 깨는 년놈들은 지들 쉬운 건 잘들 하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들더라. 어머님이 나한테는 몰라도 동서한테는 잘하셨잖아. 그런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질했으면 어머님이 마음 풀릴 때까지 당해드려. 그게 도리야. 네가 구질구질하고 더럽게 산 죗값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눈에 넌 인간으로 안 보이니까. 그날 이후 동서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제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잘난 동서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일상을 살게 되었죠. 육아와의 전쟁이죠. 잠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행복한 건 내가 내 부모님과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요. 제 행복은 제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